knows? Maybe.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바위에 손이 깔린 남자와 지뢰를 밟고 그대로 굳어버린 남자.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 무거운 바위가 쉽게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그저 당황스럽기만 할 뿐이죠. Help! I'm in the canyon! Help! 그건 지뢰를 밟아버린 마이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마이크에겐 동료가 있었다는 건데 결국 에런처럼 혼자가 돼버리고 말죠. You gotta check the walkie, make sure it's on. Ruby! Tommy, no! 골짜기에 그대로 갇혀버린 에런은 일단 목을 죽인 뒤 소지품을 바위 위에 펼쳐놓곤 생각에 잠기다 이내 칼을 집어들어 바위를 긁어댑니다. 그러다 그만. 똑같이 칼을 집어들고 지뢰의 위치를 파악하는 마이크. 무전기가 눈앞에 있지만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마이크는 신발끈을 이용하려 하죠. 바위 틈에 줄을 거는 데 성공한 에런은 잠시나마 몸을 기대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잠에서 깬 에런을 반기는 건 따사로운 햇살이었습니다. 잠깐의 평화로움.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에런은 캠코더를 켜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려 합니다. Been without circulation for 24 hours. I think it's pretty well gone. Now it's stuck. 간신히 무전기를 손에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배터리가 없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죠. 소지품을 늘어놓고 대책을 강구하던 마이크는 내리쬐는 땡볕 속에서 태양열 전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와 교신까지 성공하죠. Everything goes well, it should be passing by your current location in about 52 hours. 52시간 뒤에야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에 마이크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로프로 층층 감은 에런은 사고를 당하기 전 우연히 마주쳤던 크리스티와 메건을 떠올립니다. Tomorrow night, we're actually, seriously, throwing a party if you want to come. Yeah, you should come by, have a beer, kick back. Yeah. 그리고 그녀들이 제안했던 파티 장소를 향하죠. 상상 속의 에런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가자 마이크의 눈앞에 토미의 시신이 보입니다. 배터리를 챙긴 마이크는 곧바로 무전기를 찾지만 빌어먹을 모래바람에 움직인 건 토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즐겼던 상상 속의 파티 덕분인지 에런은 다시 한번 힘을 내 바위를 움직여보려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이내 절망을 몰고 와 에런을 좌절시켰고 목마름에 대한 집착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갈증이 나는 건 마이크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자 마이크는 권총을 꺼내들어 이 모든 상황을 끝내려 했고 칼을 줍는 데 성공한 에런도 자신의 팔에 칼끝을 가져다 댑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마이크와 칼로 팔을 그어대는 에런. 마이크의 행동을 멈춘 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원주민이었습니다. You must take next step now. Do you see this body? Where we are now no matter. Only matter where we want to go. Huh? Show me your hands. Don't take another step.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다 수통을 건네받은 남자는 다시 모래 언덕으로 발길을 돌렸고 갈증이 극에 달한 마이크는 그동안 모아뒀던 소변을 마시려 합니다. It's gotta be better than nothing.
불행인지 다행인지 무딘 칼날 덕분에 팔을 지킨 에런은 지도를 펼칩니다. 그리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죠.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 Call me, okay? 유년 시절 캠코더를 켜고 가족을 촬영했던 일. 그리고 사랑하던 그녀까지. 잠이 든 에런을 깨운 건 폭우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는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고 에런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렇게 바위 틈에서 팔을 꺼낸 에런은 곧장 차로 달려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희망은 마이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원주민이 가져갔던 수통에 한 소녀가 물을 받아왔고 얼마 뒤엔 원주민이 다시 나타나 마이크의 손에 무전기까지 쥐어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마이크는 에런과 달리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다는 거죠. 밤이 되자 마이크는 핸드폰에 남겨있던 제니의 비밀 메시지를 보게 되고 죽은 토미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This secret message will serve as your amulet. Stop it, Mike, please. This is just your imagination. And there's no way your cell phone is ringing out here in the middle of the desert.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에 빠져있던 마이크를 다시 현실로 끄집어낸 건 들깨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시 골짜기로 돌아와 영상을 찍고 있는 에런. 그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내렸던 폭우와 자신을 바라보던 레나의 모습은 에런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던 거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살기로 결심한 에런은 이번엔 팔뚝 깊숙이 칼을 박아 넣는데 빌어먹을 너무 짧습니다. You have to hold on at least another 17 hours, Sergeant. 52시간을 기다릴 것만 17시간을 더 버티라는 본부의 무전. 더는 버틸 힘이 없었던 마이크는 제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데 에런 또한 더는 버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밤 또다시 환각 증세에 시달렸던 에런은 벽에 이름을 새겨 넣은 뒤 모든 걸 체념하며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사랑했던 레나, 동생과 했던 약속, 에런의 삶을 채워줬던 지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던 크리스티와 메건. 그저 사고였을 뿐이지만 지난 날에 대한 그리움은 에런에게 자책감을 떠넘깁니다. Mom, I love you. And I wish that I'd return all your calls. 떠넘겨진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건 마이크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난다고 그녀를 떠나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 유년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죽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토미의 환영, 계속 반복했던 원주민의 알 수 없는 말까지. 모든 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이크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크의 뒤를 쫓던 방금까지 눈앞에 나타나게 되죠. 자신의 유년 시절과 마주하게 된 에런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그건 마이크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팔을 부러뜨리려는 에런과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마이크. 이제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7시간은) 초반 5분 동안 영화의 기승전결을 거의 다 때려박아 놓고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로 기록을 남기는 모습, 칼을 두고 오는 장면,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홀로 잠을 자는 모습.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이내 웃으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까지. 이 장면들은 이후 벌어지는 스토리의 압축판이었습니다. 카메라로 기록을 남기던 모습은 사고를 당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던 모습과 이어져 있고, 칼을 비추던 이 장면은 에런의 행동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장면 역시 우연히 마주쳤던 크리스티와 메건을 떠올리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구르던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웃으면서 사진 찍던 장면 또한 이 영화의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던 장면은 사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에런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프닝을 보며 전 찰리 채플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오프닝 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군상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 중 에런 한 명에게 포커스를 이동한다. 세 번째,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에런을 철저하게 혼자 분리시킨다. 여기까지가 오프닝의 요약인데, 이건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만을 골라서 지켜보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선택된 단 한 명의 삶을 그대로 촬영하기 시작하죠. 암튼 오프닝 씬 이후의 장면들도 살펴보죠. 네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에런을 지켜본다. 다섯 번째, 행복한 장면을 보여주고 뒤이어 불행한 장면을 조명한다. 이때 나온 행복과 불행엔 공통점이 있다. 예상할 수 없는 우연한 돌발 상황이라는 것. Come on! You gotta come down here! Help! I'm in the canyon! Help! Help!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응하는 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일곱 번째, 불행을 극복한 뒤 다시 수많은 군중들로 포커스를 이동한다. 이후 엔딩씬에 나왔던 에런의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인 또한 오프닝 씬에 이 영화의 결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간 마이크가 제니와 포옹하는 이 장면으로 말이죠. 엔딩 씬에 나왔던 제니는 하늘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갈색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색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장면은 분명 오프닝 씬에 나왔던 제니의 복장과 동일합니다. Send it. Send it. Mike, get yourself out of this spiritual crisis and you shoot the damn guy. Take the goddamn shot, Mike. 영화 초반, 마이크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이유는 제니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둘이 결혼식을 해서가 아니라 이 둘을 보며 자신과 제니의 관계를 대입했기 때문이죠. 제니와 다툼을 벌인 뒤 이곳으로 자원해서 온 상태였기에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 토미가 했던 말과도 이어져 있죠. 3 months and 6 days since you last seen Jenny. 마이크에게 물을 가져다 줬던 원주민의 딸. 이 원주민의 딸은 마이크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원주민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딸은 이미 죽었다고. My daughter was with me when mine exploded. 그렇다면 원주민의 존재는 뭐였을까요? 전 원주민의 존재가 이 영화의 주제를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매개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원주민의 캐릭터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인물이 나오고 나서부터 마이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던 상황에서 원주민이 등장한 이후 지뢰는 그저 상징적인 장치로 변하게 되니까요.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당했던 가정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제니와의 관계, 마이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건 분명 지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원망하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마이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27시간은) 영화 말미에 나왔던 에런 랄스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보통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들은 영화적 재미를 위해 각색, 그러니까 MSG를 엄청나게 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다릅니다. 감독 데니 보일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전환된 순간부터 팔을 자르고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평소에 쓰던 스위스 군용칼 대신 싸구려 중국제 칼을 가져왔던 터라 결단이 힘들었어요. 에런의 이 인터뷰는 영화 속에 그대로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영화 초반 스위스 군용칼을 두고 가는 장면, 지혈대로 팔을 묶으려 하던 장면, 중국산 싸구려 칼로 팔을 잘라내려 했던 장면. 몇 번 시도해보다 뼈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좌절했습니다. 이 인터뷰 역시 영화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5분 만에 뼈를 부러뜨린 후 1시간 동안 팔을 잘랐어요. 그야말로 광적인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죠. 영화 속 에런 또한 마지막 순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뒤에 아주 빠르게 팔을 부러뜨렸고 이후 관계에 사로잡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팔을 잘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죠. 자잘한 디테일까지 챙겼습니다. 산악용 로프와 칼, 약간의 물, 그리고 카메라와 캠코더까지. 당시 에런은 영화 속의 장면처럼 실제로 캠코더를 들고 셀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심경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메시지, 과거에 대한 회상,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더 나아가 당시 에런이 촬영했던 캠코더 영상을 보면 의상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런의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영화에 등장시키기까지 했죠. 물론 에런 또한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영화 후반, 환상 속에 보이는 소파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실제 인물들이에요. 제작진이 사고 당시 조난 직전에 만났던 두 여성, 과거의 여자친구,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까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실존 인물들을 모아 영화에 깜짝 등장시켜줬어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더욱 특별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움직여야 사는 남자 에런과 움직이면 죽는 남자 마이크. 둘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은 자신을 가로막던 문제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둘이 고난을 이겨낸 방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당황한 채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좆된 건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 살기 위한 발버둥이 심해질수록 더 큰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좋았던 시절들을 떠올리며 과거에 매몰돼 갔는데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최악인지라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죠. 그리곤 기적을 꿈꿨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 후 에런과 마이크는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채 가족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곤 용기를 내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며 큰 결심을 하죠. 상처가 남을지언정 앞으로 나아가 보기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네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 그 예측 불가능한 오늘들의 반복. 안타깝게도 불행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에런이 더 좋은 칼을 챙겨왔더라면, 가족이나 동료에게 행선지를 알려줬더라면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마이크의 경우 또한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린 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불행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 이겨내는 방법을 말이죠.
혹시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에만 매달려 있질 않나요? 현실을 직시하고 방법을 찾기는커녕 그저 기적만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들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느껴지진 않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일단 발을 떼는 데 성공만 하면 장담하건대 당신을 괴롭히던 그 상황들을 아주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 모든 게 무너져 버릴 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 여동생, 동료, 친구 등에게 캠코더로 메시지를 남기며 그 사람들에 대한 제 사랑, 저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저를 붙잡아 둔다는 생각이 들었죠. 탈출하기 직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환상을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저만의 가정을 꾸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미래였죠. 이것이 저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더군요. 영화 127시간과 마인이었습니다.